못 끊. 안녕하세요. 이번 역사책 읽어드림 시간에 책 소개를 맡은 석사 김정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11번째 시간에 소개해드릴 책은 권순홍 선생님의 고대 도성 권력으로 읽다입니다. 해당 책은 2024년에 출간이 됐고요. 총 135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 책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적 부담이 덜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책은 높이 솟은 풀탑과 견고한 성곽, 시야를 가로막는 담장과 감옥, 격자형 거리 구획 등 경관을 통해 권력이 공간 속에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풀어내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자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권순홍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도성 권력 주민의 관계성을 꾸준히 연구한 전문 연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4년 석사 논문에서는 졸본 국내성의 초기 첨도를, 2019년 박사 논문에서는 평양 장안성의 체제를 중심으로 도성제의 형성과 변모를 분석해 고구려 국가 운영을 공간 속에서 복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궤적은 이번 단행본에서 한층 더 입체적으로 결실을 맺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편의 작은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저자는 가상의 마을 고도와 그곳에서 수도로 길을 떠나는 승려를 등장시켜 그의 눈에 비친 궁궐의 위용과 불탑의 장엄함, 그리고 최상위 권력층의 질서를 서사 형식으로 들려줍니다. 낯선 고대 도성이라는 용어와 경관을 독자가 1인칭 체험을 먼저 이해하도록 마련한 일종의 튜토리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 체험을 겪고 나면 책은 5개의 장으로 고대의 권력을 설명합니다. 1장은 담장 너머의 왕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4에서 5세기 삼국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된 시기, 고구려의 시각적 권위 장치는 급격히 전환됩니다. 지만 단계에서 도성 경관을 지배하는 요소는 대규모 계단식 적석총이었습니다. 대형 본분이 수평으로 광활한 면적을 점유함으로써 혈연과 군사력을 과시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427년 평양 천도 이후 이러한 무덤은 도시 핵심부에서 후퇴하고 도시에는 고층 불탑이 등장해 수직적 위계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시선의 방향이 지면에서 하늘로 바뀌면서 물리적 올려다봄은 곧 통치 질서에 대한 복종을 강제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적성총이 군주의 힘을 표상하였다면 불탑은 불교의 전륜성왕 개념을 매개로 현왕을 성황으로 재정의하였습니다. 이 변화는 고립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동시기에 북이 낙양이 성 내외에 약 1400개, 남쪽 건강이 700여 개에 달하는 사원을 구축으로 하며 불교적 도시계획을 추진을 했고, 고구려 사신단은 동진, 유송에서 이러한 경관을 직접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광개토대왕 때 평양에 조성된 9사원은 이러한 국제적 자극이 고구려로 수용된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즉 사원 밀집, 왕권 신성화, 도성중 심화라는 세 공식이 동아시아 전역에 공유되었습니다. 방위체계 역시 이에 상응하여 재편되었습니다. 정기 평양은 평지 성곽을 두지 않고 도성 외곽 사방에 산성, 보루를 설치하여 도성 내부는 성역, 외부는 전장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도심의 불탑이 성스러운 공간을 표상을 하자 방어시설은 의도적으로 도시 바깥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장은 적석총의 불탑으로 수평적 확장에서 수직적 장충함, 선왕의 장래 공간에서 현왕의 현세적 신격화로 이어진 상징체계의 전환을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층 불탑은 불교를 매개로 한 왕권의 초월성을 가시화하는 구조물이 되었고, 이를 올려다보는 모든 시선은 왕권의 칭성함을 체험하도록 기획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장입니다. 2장 같은 경우에는 4세기 치열한 패권 경쟁 속에서 고구려는 귀족 회의체에 근거한 느슨한 지배 구조로는 전쟁, 외교,
내정의 기동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 한계를 돌파한 전략, 즉 율령체제와 불교 이념의 결합이 어떻게 전제군주제를 제도적으로 완성했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373년 소수리 왕이 단행한 율령 반포, 태학 설립, 불교 공인은 법제와 종교를 일괄 도입한 분기점입니다. 율령은 관등, 조세, 군역, 형률을 규범으로 고정하여 귀족을 합의 주체가 아닌 행정 수행자로 편입시켰고, 태학은 이러한 법제 운영을 담당할 관료 윤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기능을 하였습니다. 불교는 이런 법제적 구조에 초월적 정당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왕은 법륜을 불리는 전륜성왕으로 재규정되어 신성을 획득했으며 국가 주도의 연등회, 팔관회와 같은 대규모 법회는 백성을 직접 참여시켜 왕권을 종교적 가문 속에 내면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도성 경관도 재편되었습니다. 왕궁 주변에 관청, 창고, 내역이 밀집하여 율령 시스템이 가시화되었고 풀탑과 사원이 도심을 채워 도성은 곧 불국토이다 라는 구조를 완성을 했습니다. 율령의 세속 질서를 불교가 초월 질서를 담당하면서 두 제도는 교차로 제재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율령 조항 위반은 형벌로, 왕권 불경은 업으로 제재되어 귀족과 민에게 자발적 복종과 강제력을 동시에 부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구려는 법제 표준화와 불교적 신성화를 통해 대왕 전제체제를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북이 낙양, 남조 건강, 신라 왕경 등에서 변형되어 수용되며 동아시아 고대 국가가 공유한 통치 공식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 제시하는 핵심은 제도와 사상 그리고 이를 담아내는 도시 공간이 통합적으로 변혁될 때 정치 개혁이 완결된다는 점이며 평양 도성이 그 가장 입체적인 교과서로 자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3장은 우러르게 되는 고층 불탑, 부처가 된 왕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 삼국은 영토 확장과 통치 개편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4세기경 귀족 합의에 의존하던 국가 운영은 전쟁, 외교, 경쟁 속에서 한계가 드러났고 각 국가는 효율 향상을 위해 율령과 불교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제도적 전환은 수도 경관을 재설계하는 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평양 천도 직후 고구려는 유압교육기관인 태학을 설치해 관료 윤리를 제도화하고 왕권의 초월성을 상징하는 불교 사원을 도시 중심부에 집중 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왕릉급 적성총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불탑이 권력 상징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사원은 왕권, 불교, 도성, 삼각구도를 시각화하는 핵심 장치가 되었습니다. 사원 밀집이라는 공식은 평왕 9사원, 북이 낙양의 500여 개의 사원, 남조 건강이 700여 개의 사원, 그리고 6세기 신라 왕경이 월성, 대릉원, 황륜사 당지에 공통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즉, 불교 사원은 왕권을 공간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정형 무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조 건강과 정기 평양은 평지 성곽이었고 외곽에만 요새를 배치하며 사원 밀집을 통해 종교적 장엄미를 앞세웠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차이 또한 뚜렷했습니다. 건강이 높은 성벽으로 궁성을 은폐한 반면 평양은 북측 대성 산성을 궁성 겸 방어 거점으로 설정해 도성 어디에서나 왕의 존재를 조망할 수 있는 개방형 권력 경관을 구성을 했습니다. 고구려는 남조의 불교적 도시 모델을 수용하되 시각 녹출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변주한 셈입니다. 태학이 관료 윤리를, 사원이 왕권 싱성화를 담당하면서 고구려는 율령과 불교를 두 구축으로 귀족 평위 체제를 넘어 대왕 전제 체제를 성립시켰습니다. 평양 도성의 경관은 왕을 정점으로 귀족, 백성으로 이어지는 위계 구조를 가시한 거대한 지도였습니다. 3장은 이처럼 학문 공간과 종교 공간이 결합된 도성이 새로운 권력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무대였음을 입증을 합니다. 불탑은 왕권을 식격화했고 태학은 귀족을 관료로 전환했으며 이러한 공간 장치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국가가 공유한 공통 통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장은 신분에 따른 선긋기 그리고 대왕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춘추 전국 시기에 지속된 군사 충돌은 도시의 성곽,
양중 구조를 정착시켰습니다. 내성은 인군과 종묘를 포괄하여 통치 핵심을 방어하고, 외성은 주민과 시장을 포섭하여 생활 기반을 수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중성곽 체제는 도시 규모의 확대와 상업, 화폐 경제의 성장을 촉진함과 동시에 공간 자체를 통해 신분 위계와 권력 관계를 가지화하는 토대를 마련을 합니다. 이 모델은 3세기 중반 집안 평지성으로 이행되면서 변형됩니다. 평지성은 외견상 평지에 구축된 방어시설이었으나 실제로는 왕실과 중앙귀족이 전유하는 거주 영역을 설정하여 성벽 내부와 외부를 계층적으로 확장하는 기획입니다. 내성 내부는 기와 건축과 권은문, 와당은 이러한 공간적 특권을 시각적으로 강화했고, 집안 평지성은 대외 방어보다는 비귀족 집단을 배제하는 내부 위계 장치로 기능을 하였습니다. 427년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자 고구려는 격자형 가로구획을 도입하여 새로운 형태의 공간 구획을 구현하였습니다. 성곽이 사라진 도성에서 격자형 가로구획은 토지 배분, 조세 징수, 노동 동원을 통합 관리하는 행정 기반이자 비가시적 경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중심구역에 왕궁, 종묘, 불교 사원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왕권의 신성성과 귀족 관료화를 동시에 표상하였습니다. 초대형 적석총을 대체한 불탑은 군주를 초월적 존재로 시각화했고, 격자형 가로구획은 귀족을 율령체제 하에 관료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불교와 율령을 양축으로 하는 대왕전제체제의 질서를 도성 공간에 제도화한 것입니다. 집안 평지성의 성벽과 평양 도성의 격자형 가로구획은 서로 상이한 표현 양식을 취하였으나 모두가 공간적 기표를 통해 여기가 권력의 영역임을 명확히 표시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정치적 함의를 지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5장입니다. 5장은 높은 담벼락만큼이나 강화된 주민 통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86년 고구려는 정기 평양도성에서 남쪽으로 불과 10km 남짓 떨어진 장안성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왕위에 오르기까지 치열한 경쟁을 치른 양원왕에게는 새로운 공간으로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겠다는 선언이 필요했고, 그 답안지가 바로 장안성이었습니다. 새 도시는 당시 북위 낙양성을 본떠 지어졌습니다. 낙양의 핵심은 도시 안에서조차 관과 민을 벽으로 갈라 놓는 구조였습니다. 고구려는 이 모델을 받아들이면서 도시 내부의 성벽을 두 겹으로 두르며 궁성과 관청을 한가운데 묶고 그 바깥을 백성의 주거와 시장 등을 배치했습니다. 정기 평양도성에서 바둑판식 도로망은 있었지만 이처럼 물리적 장벽으로 원과 관리 구역을 차단한 적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배치는 세 가지 효과를 노렸습니다. 첫째는 행정 효율입니다. 정무가 궁성 안에서만 돌아가니 잡음이 줄고 일처리가 빨라졌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사의 경계입니다. 권력자들의 사적 활동이 백성의 생활 공간과 섞이지 않으니 부패를 견제할 논리적 토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치안 안정입니다. 성문과 담장은 야간 통행을 통제해 범죄를 예방을 했습니다. 세 가지 효과를 한마디로 바꾸면은 주민 통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자는 여기에 낙양에서 발전한 방장제가 겹쳐졌을 가능성을 추정합니다. 방장제란 격자형 블록 하나하나를 높은 담으로 둘러싸고 출입문을 엄격히 관리하는 제도인데, 고구려 같은 통제 논리를 지녔다면 장안성에도 적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장안성은 왕궁이 있는 곳을 넘어 왕권이 어떻게 백성을 분할, 감시, 관리할 수 있는가를 입증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로 왕의 신성을 설명하고 율령으로 귀족을 관리로 묶어 이념 정치를 갖춘 뒤 성벽과 담장이라는 물리적 장치를 그 이념을 과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천도는 한낱 이동이 아니라 새로 구축된 도시 공간에 새로운 통치 질서를 각인한 정치적 도시 설계였습니다. 장안성은 말 그대로 담벼락만큼이나 강화된 주민 통제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고대 도성 권력으로 일단은 도성 권력이란 분석 틀로 고대 도시 공간에 내재한 정치 사회 구조를 드러낸 연구입니다. 이 책을 다 읽은 뒤에는 2019년도에 발표한 고구려 도성 경관의 형성과 지배 권력의 추이나 고구려 도성 내 평지 성곽의 출현과 그 기능,
이라는 논문을 함께 살펴보면 논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대사 연구서를 처음 접하는 독자라면 같은 출판사 푸른 역사의 금요일엔 역사책 시리즈를 배경 지식을 차근차근 쌓아 나아가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책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